참모본부관은 궁전광장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노란 건물이다. 광장에서 참모본부관을 바라보면 정중앙에 나폴레옹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다. 그 왼쪽에 왠지 입구같이 하는 목조 출입구가 있다. 내부에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개인 입장권 판매소가 나온다. 실내에서 놀라운 것은 내부인지 외부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복층의 다양한 공간 구성이 매우 현대적임을 느끼게 해준다. 옷을 맡기고 나서 제일 먼저 노천극장 형태의 큰 광장이 관객을 맞이한다. 겨울궁전의 레드카펫 대신 그린글래스가 동선을 유도한다. 글래스가 가리키는 축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참모본부관 모형을 만나게 된다. 참모본부관 모형을 자세히 보자. 건물의 각 칸에 쓰여진 연도와 실제 건물에 붙어있는 연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왜 다를까? 한번 맞춰보시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양미술사를 다시 따라가 본다. 3층으로 이동한다. 신고전주의의 최고 화가는 다비드다. 다비드는 마라의 죽음,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등으로 유명한데 에르미타시 박물관에는 사포와 파온이라는 작품이 있다. 동작을 묘사하면서도 정지된 조각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였다. 사포와 파온의 슬픈 불륜의 이야기를 주제로 그린 것이다. 그 주변의 장그로의 아르꼴레 다리에서의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을 볼 수 있다. 장그로는 다비드의 제자이면서도 고전주의적인 방식의 회의를 느껴 낭만주의로 나아간 화가이다.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는 들라크루아이다. 들라크루아가 모로코 출장을 떠났을 때 그린 모로코에서의 사자사냥이란 작품에서는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한 낭만주의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양 역사화를 낭만적으로 그린 블라로슈의 인상적인 작품도 놓치지 말자. 관 속에 놓인 찰스 1세를 바라보는 크로멜을 통해 청교도 혁명을 이끈 크로멜 장군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낭만주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사조이다. 기존 사회체제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을 담고 있다. 그런데 낭만주의가 회화의 표현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낭만주의가 기존 부조리한 체제를 갈아엎자는 혁명적인 그림, 예를 들어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과 같이 나타난다면 독일 낭만주의는 은둔과 도피 사상을 담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화가가 독일의 카스파 프리드리히 다비드이다. 흔히 뒷모습의 화가라고 불리는 카스파 다비드는 대자연과 신비한 자연 현상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 자연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층 관람이 끝났다. (4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된다. 그야말로 인상파 작품들의 폭탄을 맞게 된다. 인상파 화가들이 많은 오르세 미술관에서도 한 화가의 작품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지는 않다.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의 작품 수십 점을 러시아에서 보게 되다니. 관객들은 도대체 이 많은 작품들이 어떻게 러시아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대부분 약탈했을 것이라 추측하겠지만 이 모든 그림은 러시아 화상인 슈킨과 모로조프 형제들 덕분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을 이들이 구입하여 러시아 그림 애호가들에게 판매하거나 화상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던 작품들이다. 그래서 4층관의 이름을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는 슈킨과 모로조프 형제 컬렉션이라 부르고 있다. 눈을 즐겁게 하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사뿐사뿐 감상해 본다. 특히 모네의 몽주홍 연못 시리즈와 르누아르의 정원에서라는 작품을 기억하자. 보통 후기라는 말을 붙일 때는 앞선 사조에 대한 반성 또는 반발의 의미가 있다. 계승하였을 경우에는 신자를 붙인다. 인상파를 계승하였다고 보는 사조는 신인상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사조는 무엇일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는 후기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인상파는 인상파에 대한 반성이다.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두껍고 검은 윤곽선이다. 후기 인상파 그림에는 예외 없이 검은 윤곽선이 등장하는 것이다. 세잔, 고갱, 반고흐의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며 가장 주목해야 할 화가는 세잔이다. 현대 회화를 연 장본인이다. 윤곽을 그리되 세부 묘사는 하지 않는다. 현대 회화의 기조이다. 세잔의 사과 정물, 생 빅투아르산,
목욕하는 남자들을 보면서 현대 회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늠해보면 좋을 것이다. 수장고에 있다가 신관이 생긴 덕분에 등장한 작품이 바로 모리스 드니의 큐피드와 뿌시케의 연작이다. 작품이 워낙 높아서 층고가 낮은 겨울궁전 3층에서는 전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드니의 작품은 마치 테피스트리를 보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그의 그림에서 어떤 심오한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단지 테피스트리 같은 장식품으로 보라는 것이다. 드니는 그림은 장식이라고 했다. 그의 그림은 화사한 봄날 같은 색상으로 뒤덮여 있다. 신화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장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무대에도 관심이 많아서 의상, 가면, 무대 소품 디자인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나비파를 지나면 참모본부관의 절반을 지난 셈이다. 브릿지를 건너면 피카소를 보게 된다.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도 각각 57점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 역시 슈킨과 모르조프 형제들의 컬렉션이다. 우리는 피카소의 입체파 작품이 익숙하지만 피카소는 굉장히 다양한 사조의 그림을 그렸다. 그 자신이 난 17살 때 라파엘로만큼 그렸다 라고 했는데 이는 고전주의 그림에도 능했다는 뜻이다. 입체파 그림으로 유명해지기 전 시대의 그림 중 청색 시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색 시대 그림에서 피카소의 세계관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난했기에 청색 물감 하나로만 그리다 보니 청색 그림이 되었다고 하는데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는 두 자매라는 청색 시대 대표작이 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유리관 안에 고이 모셔놓았을까. 또 눈여겨볼 것은 천장 인테리어다. 앞서 말한 대로 노출 콘크리트의 조각미가 가장 잘 구현된 구역이 바로 피카소와 마티스 관이다. 입체파의 그림들은 뾰족한 입방체 인테리어와 매우 잘 어울리는 것이다. 천장을 꼭 보기 바란다. 마티스를 말할 때 늘 소개되는 작품이 춤이다. 춤 1은 뉴욕 모마에 있다 하는데 에르미타시의 춤 2가 일반적으로 화보에 자주 등장한다. 춤 2는 음악이라는 작품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 놀랍게도 춤 2와 음악은 마티스가 1910년 슈킨의 모스크바 근교 별장에 직접 그려놓고 간 작품이다. 슈킨은 마티스의 후원자였던 것이다. 마티스와 피카소의 성장 배경에는 러시아 화상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가장 단순한 세 가지 색으로 황금시대 또는 에덴 동산을 그린 것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진 풍경을 담았다. 만약 참모본부관 전체에서 한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마티스의 춤 2를 권할 것이다. 그 외에도 미완성적인 날 것 같은 느낌, 즉 야수적 느낌의 많은 그림들이 있으므로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다. 20세기 추상화를 개척한 두 명의 화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칸딘스키와 말레비치이다. 같은 추상화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경향은 확실히 구별된다. 칸딘스키는 화려한 색채와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쓴 반면 말레비치는 흑백의 단순한 색과 직선을 선호했다. 칸딘스키의 구성 6번과 말레비치의 작품을 복제한 검은 사각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에르미타시 박물관의 건축 및 서양미술사를 일별해 모았다. 전시관의 모든 작품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에 소개하지 못한 더 풍부한 컬렉션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어느 입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동선이나 주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동선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진장한 서양미술의 보고 에르미타시를 일생에 놓치지 말고 꼭 관람해 보기를 추천한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